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 고을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외동아들이었던 포산이 살고 있었습니다. 포산의 집안 형편을 표현하려면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가세가 기운 상태였지요. 대대로 작은 벼슬을 지내며 나랏일을 돌보았다고는 하나 선친의 청렴결백을 그대로 이어온 포산의 부모님 역시 집안의 재산을 불리거나 가세를 키울 생각보다는 그저 절약하며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것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성미였습니다. 포산도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는 가난에 대한 별다른 불편함 없이 지내며 성장했어요. 대신 포산의 부모님은 그의 손에 항시책을 쥐어주었고 또한 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가르쳤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책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몸에 붙이고 다니라 일렀지요. 이러한 가난한 배경 속에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포산은 뛰어난 글재주를 바탕으로 학문에 능통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포산은 어느덧 장성하여 과거를 준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그런 포산을 붙잡고 그의 아비가 말했습니다. 포산아, 잘 듣거라. 너의 재능이 출중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꽃 피울 수 있는 지원을 해준다 보장할 수 없으니 이 애비의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이 집안의 형편이 일이 된 것은 모두 이 애비의 근시안적인 생각에서 벌어진 불찰이며 내 이제 와서 그것이 너무도 원망스럽기만 하다. 그간 너를 뒷바라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한 이 애비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란다. 너는 지금부터 한 달간 살림살이와 품삯벌이 같은 것은 일절 신경 쓰지 말고 글 공부에만 전념하여라. 어려서부터 우리 집 안과 연이 있던 한 노스님께 사정을 일러두었으니 너는 그곳에 암자로 들어가 학업에 매진하거라. 이게 애비로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이구나. 참으로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니요, 아버지. 어찌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신답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셔요. 소자는 괜찮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암자로 들어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 터이니 아버지께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몸 건강히 지내세요. 그리하여 포산은 채꾸러미와 쌀 한 마를 보따리에 넣어 짊어지고 만백산 깊은 골짜까지 들어가 그곳에 위치한 조그만 암자에서 공부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곳에서 반드시 뜻을 펼쳐 없는 살림에도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부모님의 기대에 보답토록 하겠도다. 그는 입술을 앙다물어 굳게 다짐하였지요. 포사는 암자에 들어가 노스님과 조우한 뒤 거처를 안내받으며 그렇게 암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더섭시 흐르고 흘러 어느덧 약속했던 한 달이 후딱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본디 글 공부라는 것이 어디 그리 쉽게 끝장을 볼 수 있는 분야던가요? 쏜살처럼 약조했던 한 달이 다 되자 포사는 밀려드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건대 시작해놓은 공부는 마무리를 지어야만 하겠고 그러려면 앞으로도 암자의 몸을 의탁하며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자신이 보따리에 넣어 가져왔던 쌀 한 말은 진작이 동이나 버렸고 이제부터는 이 작은 암자에 쪼들리는 살림에 자신의 입까지 하나를 더하게 생긴 마당이니 이에 엄두가 나지 않았던 포사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참으로 걱정이로구나. 염치불고하고 암자에 기거하며 공부를 이어나가고 싶지만 여기 계신 스님들 끼니만으로도 빠듯한 것을 내 모르는 바도 아닌 마당에 어찌 말을 꺼내면 좋을꼬.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부엌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빈 쌀독을 들고 와서는 노스님 앞에다 보여주며 사정이 이리하니 굽어 살펴달라 읍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하는 수 없이 포사는 자신이 학업에 쏟을 시간 중 일부를 쪼개고 쪼개어 절간의 앞마당이며 뒷마당이며 할 것 없이 손이 가는 대로 몽땅 쓸어내고
틈틈이 뒷산자락에서 나무를 한 짐 해와다가 부엌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눈칫밥 아닌 눈칫밥을 얻어먹으며 암자의 기거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었어요. 어둠이 깊어진 밤, 한참 동안이나 이어지던 잡일에서 해방되어 등잔불 하나에 의지하여 글을 읽는 포산의 목소리가 방 밖으로 새어나올 때 멀찌감치 서서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불명은 덕성으로 노스님의 말에 의하면 어느 날 호련히 이 암자에 들어와 속세를 등진 젊은 스님이라 하였습니다. 덕성 스님은 한참 동안이나 아무런 말도 없이 서서는 포산이 책을 읽는 소리를 집중하며 듣고 서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물기도 이름 높던 암자에 웬 장정 세 사람이 어깨에 쌀 한 가마씩을 지고 성큼성큼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모두가 나와보는 마당에 젊은 덕성 스님이 포산을 한번 바라보고는 노스님에게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우리 절에서 공부하며 지내고 있는 포산도령의 집에서 이렇듯 쌀 세 가마를 보내왔지 뭐겠습니까? 부처님이 돌보아 이렇듯 감사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사옵니다. 예? 저희 집에서 말입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무슨... 포산도령, 도령의 집안에서 보내오신 이 시주는 아주 감사히 잘 받아들였으니 도령께서는 집안 어르신들의 걱정이 크시지 않도록 행여나 집에다 이런저런 말씀일랑 마시지요. 당장 내일 때울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집안의 형편을 모를 리가 없었던 포사는 그야말로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쌀 세 가마를 자신의 집에서 시주랍시고 보내왔다는 덕성 스님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도 또 그렇게 말한 덕성 스님의 의중도 알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그날 밤 포사는 덕성 스님의 방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예, 들어오시지요. 바깥의 인기척을 눈치챈 스님이 포산을 불러들였고 포산이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간 후 덕성 스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덕성 스님, 도대체 이것이 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 집에서 보내온 쌀 세 가마라니요. 이건 당치도 않습니다. 쌀은커녕 나물 한 그릇을 보냈다고 하여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을 제 모르는 바가 아닌데 말입니다. 포산이 난색을 표하자 덕성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포산도령님, 그런 것은 생각치도 또한 더 이상 묻지도 마시고 그저 도령님께서는 지금 붙들고 계시는 공부나 쭉 열심히 하여 주십시오. 쌀은 제가 저희 집에서 구해온 것이니 더 이상은 묻지 마시고요. 몸을 의탁하는 것이 눈치 보인답시고 괜시리 절간 여기저기 청소나 하고 나무나 해오며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말입니다. 제 말 아시겠지요? 스님, 가만히 뜯어보면 부잣집 기공자처럼 그저 곱상하게 생긴 또래의 나이의 덕성 스님이 보인 속 깊은 배려를 맞이한 포사는 감격의 눈물을 글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신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스님의 방에서 나온 포사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춤으로 닦아내며 중얼거렸지요. 스님의 배려를 봐서라도 얘 한시를 낭비할 수가 없겠구나. 반드시 뜻을 이루어 덕성 스님께도 보은을 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포사는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자신의 뜻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덕성 스님은 아무런 말 없이 법당에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불공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연고도 없는 이런 작은 암자로 난데없이 찾아와 속세를 등지고 입적하는 것도 모자라 매번 저리 열심히 불공만 드리고 있으니 포산의 눈에는 덕성 스님이 가진 사연이 너무도 궁금한 것이었지요. 허나 덕성 스님은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덕성 스님의 배려 덕에 포사는 더 이상 노스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었기에 어김없이 방 안에 틀어박혀 서책 삼매경에 빠져 있으려는데 한눈에 보아도 권세를 가졌다 싶은 대갓집의 한 중년 사내가 집사를 대동하고는 암자에 들이닥쳤습니다.
중년 사내는 자신의 수염을 휘날리며 암자의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때마침 불공을 들이고 나오던 덕성 스님을 발견하고는 대뜸 노발대발 화를 내며 스님의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었어요. 중년 사내는 다짜고짜 덕성 스님을 앞에 앉혀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와본 포사는 먼 발치에서 자신의 귀를 쫑긋 세워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지요. 네, 이놈! 내 놈을 찾아온 골 온 동네를 다 뒤졌느니라. 사내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과는 내어놓아야 하거늘. 사내 놈이 그래 이 과거 한번 낙방했답시고 돌아져서는 이 아비와 상의도 없이 삭발하고 입사하나여 중이 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또한 내 놈이 3대 독자임을 모르지 않을 것인데 내 놈이 이리 속세를 등진다면 우리 집에 대가 끊긴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중년 사내의 호통에 덕성 스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덕성 스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부디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허나 아버님을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속세와의 인연을 접고 부처님의 뜻에 귀하기로 마음을 먹은 바이니 부디 저희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니될 일이다. 네가 지금 당장 나를 따라 아산하지 않겠다면 내 사람들을 시켜 이 절간을 뒤집어 엎어버릴 것이야. 그 꼴을 보기 싫다면 나를 따라 나서거라. 중년 사내의 으름장을 듣고 있던 덕성 스님의 흐느낌이 이어지고 곧이어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년 사내가 한층 누그러진 음성으로 다시 말했지요. 집을 나설 때 가지고 있던 팔의 상처는 어떻게 되었느냐? 잘 아물었더냐? 예, 아버님. 그것은 이미 아물었습니다. 이런 못난 놈. 자고로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했거늘 술을 진탕 마시고는 넘어져서 그리 팔에 상처를 입고 말이야. 게다가 이 아비의 허락도 없이 머리까지 깎다니. 에흠! 그리하여 덕성 스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덜미가 잡혀 하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성 스님은 하산하기 전 중년 사내에게 양해를 구한 뒤 암자의 모두와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포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도령님, 부디 꼭 공부를 놓지 마시어 원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덕성 스님은 학업을 이어나가는 데 사용하라며 포산의 앞으로 제법 많은 돈을 남겨주었습니다. 스님은 그렇게 암자를 벗어나 쓸쓸히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지요. 하산하는 덕성 스님의 등 뒤를 바라보며 포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님의 이 은혜 평생토록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포사는 스님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지요. 그로부터 장장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포사는 덕성 스님의 지원에 힘입어 열심히 공부를 거듭한 끝에 급제를 한 후 운이 좋게도 자신이 나고 자랐던 고을의 신관사또로 부임한 터였습니다. 부임한 이후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던 포산이 어느 날 짬을 내어 자신이 공부하던 암자를 찾았습니다. 자신을 돌봐주었던 노스님 혼자서 양지 바른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스님, 저 왔습니다. 포산이 옵니다. 노스님이 고개를 돌려 포산을 올려다보았어요. 이윽고 노스님은 포산을 알아보고는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그를 반겼습니다. 아이고, 이거 나란 일을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터인데 예까지는 어이걸음을 하셨습니까, 나으리? 아니, 날이라니 어찌 이러십니까, 스님. 부끄럽습니다. 그냥 부르던 대로 불러주시지요. 두 사람은 웃으며 그간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그렇게 담소를 나눈 끝에 시간이 훌쩍 흐르자 포사는 슬그머니 노스님에게 질문하는 것이었어요. 저기, 스님. 그 이후로 덕성 스님을 만난 적은 없으십니까? 도무지 소식을 들을 길이 없지 뭡니까? 포산의 말에 노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덕성이는 암자를 떠난 이후로는 소식을 접할 수가 없었지.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이 암자에 찾아오게 되었다네. 덕성이는 한거, 동안거에 단 한 번도 들지 않고 밤낮으로 법당에서 불공만을 드렸다네. 그러면서 어느 여인의 극락왕생만 빌고 또 빌었지 뭐겠는가. 어느 여인이라니. 혹 어머님이나 자신의 친인척이 유명을 달리한 것입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었네. 모친 또한 정정히 살아 계시지. 그럼 대체 무슨 사연이 깊기에 그런 것일까요? 아무래도 덕성이의 팔에 난 그 상처와도 관련이 있지 싶지만 속세를 등질 결심을 한 자의 사연을 깊게 캐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기에 묻지 않았다네. 오호라, 그래, 맞아. 그리고 밤비만 오는 날이면 반드시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돌아왔지. 밤비 말씀이십니까?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스님. 대체 덕성 스님의 이면에 쌓여있는 감추어진 사연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허허, 이거 큰일을 하실 양반이 그런 사사로운 일에 눈을 돌리셔야 되겠는가? 자네는 그저 이곳에 기억일랑 있고 민생을 돌보는 데에만 치중하시게. 노스님이 웃으며 포산에게 덕담했습니다. 그렇게 스님과의 만남을 가진 이후 암자를 내려와 동원으로 들어온 포산은 밤하늘을 올려보며 덕성 스님을 떠올렸습니다. 부엉이 우는 소리가 깊어지며 포산의 마음을 어지럽혔지요. 포산이 암자를 다녀오고 난 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봄비가 내린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이방이 포산의 앞에 엎드리며 고하는 것이었지요. 나으리, 참으로 고을에 온통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칠흑 같은 밤이면 글쎄, 저기 저 세제 아래에 입석바위 옆 외딴 묘지 있지 않습니까요? 그 묘지 근방에서 귀신이 밤새도록 그렇게 곡을 하며 울다 간다지 뭡니까요? 그 귀신이 슬피 울 때는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는다던데. 이 소문이 퍼져나간 뒤로는 저기 아랫마을 사람들도 비만 오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통시에도 발길을 내지 못한다지 뭡니까요? 묘지? 묘지라? 그렇다면 그 묘는 누구의 것인가? 예, 나으리. 그 묘지는 다름 아닌 6년 전쯤에 고을의 한 청상과부가 자결을 한 곳입니다요. 6년 전에 자결이라. 아무튼 알겠네. 자네와 여하 관속들은 민심이 흉흉해지지 않도록 방을 내걸어 잘 다스려야 할 것이야. 내 이 사안은 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네. 이방의 보고에 무언가 석연찮음을 느낀 포사는 육방 관속들을 시켜 지난날의 사건 처리 장부인 오간을 내어오라 명했습니다. 오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훑어보던 포사는 결국 6년 전의 미결 사건을 하나 찾아내기에 이르렀지요. 오간에 적혀있던 내용인즉슨 이러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한 청상과부가 있었지요. 그녀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 남편을 향한 추모에 정성을 다하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하얀 소복을 입은 청상과부는 온몸에 봄비를 맞으며 남편이 잠든 묘의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때 묘가 위치한 세제를 넘어오던 한술 취한 선비가 뒤척거리며 올라오고 있었고, 젖은 소복이 몸에 달라붙은 여인을 발견한 선비는 그만 청상과부를 겁간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치르던 도중 선비는 청상과부가 품에서 꺼내 휘두른 은장도에 상처를 입었어요. 잔뜩 취하여 그리고 흥분이 심했던 탓에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했던 선비는 끝까지 일을 끝마쳤고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수습할 생각도 없이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갔지요. 부지불식간에 화를 입은 청상과부는 남편의 묘 앞에서 자신을 욕보인 선비에 대한 증오와 고통으로 더 이상 이승의 끈을 붙잡고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은장도로 손가락을 베어 자신의 소복 치마에 혈서를 남겼습니다. 한술이 취한 젊은 선비가 자신을 겁간하는 사이 자신의 은장도를 휘둘러 그의 왼팔에 자상을 입혔으니 이 원한을 깊이 새겨놓는다는 글귀를 말이지요. 그 후 청상과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뒤를 따르고 말았습니다. 오간의 내용을 모두 읽어본 포사는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오간을 덮었습니다. 좀처럼 약주를 곁들이지 않던 포사는 어쩐 일인지 그날따라 혼자서 밤늦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오전 내내 오간에서 보았던 사건의 글귀들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선비가 과거에 낙방하였으며 술에 취해 낙향하던 차에 호젓한 산모퉁이 고갯길에서 봄비에 젖은 소복이 몸에 달라붙은 젊은 여인을 보았다는 말이지. 그리하여 그만 사다를 내고 말았다. 젊은 선비, 과거의 낙방 팔의 상처라. 단어의 나열들을 중얼거리던 포사는 불현듯 덕성 스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쯤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날 역시도 밤비가 하염없이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지요. 이방에게 보고받은 그 귀신음의 전말을 어느 정도 파악한 포산이 현장으로 나가보게 되었어요. 입석바위 옆에 위치한 한 이름 없는 묘지 앞을 찾은 포산의 귀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커먼 어둠을 뚫고 기이한 곡소리가 들려왔지요. 역시나 그러하였구나. 곡소리를 듣고는 자신의 예상이 맞았음을 확인한 포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목탁의 소리마저 야산을 깊게 메우자 포산이 묘지의 방향에다 대고 크게 외쳤습니다. 덕성 스님, 포산의 외침에 목탁 소리가 멈추었지요. 지난날의 그 소복여인도 이제는 스님을 용서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여도 이리 밤비가 오는 날마다 고을에 흉흉한 소문까지 만들 정도로 이리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나와 계시면 아버님의 걱정은 어찌하려 하십니까? 이제 그만 죗값을 받으시고 그동안 지고 살던 무거웠던 마음을 편히 내려놓으시지요. 부슬부슬 밤비의 소리가 거셌고 묘지에서 들려오던 곡소리는 잠잠하기만 했지요. 포산의 절절한 외침에도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는 산중의 묘지였으나 어쩐지 그 침묵에서 보이지 않는 참회의 눈물이 느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포산 역시도 비와 안개로 보이지 않는 묘지 너머로 덕성 스님의 깊은 참회와 결심이 엿보였기에 더는 말을 얹지 않고 천천히 몸을 돌려 동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고을을 흉흉하게 들썩였던 소문의 귀신은 밤비가 와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덕성 스님은 스스로 동원을 찾아와 지난날 자신의 과오를 고하였고 포산 역시 덕성 스님이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참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그의 죄값을 덜 수 있게 도와주었지요. 10년 가까이 묻어두고 있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덕성 스님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이 일을 해결한 계기로 포산은 사또의 업무에 더욱 힘을 싣게 되었고 그는 점점 고을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어진 관리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 도중 고을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외나무다리에서 말을 몰고 가던 한 선비가 앞에서 소를 몰고 가던 농사꾼과 맞닥뜨렸습니다. 소와 말이 앞장서 다리를 건너고 있었고 사람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으니 결국 소와 말은 외나무다리 가운데서 만나 버티고 선 채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비켜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 각자의 머리를 맞대고 콧김이 쐬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제 아무리 근사한 말이라고 한들 말이 가진 장기는 뒷발질이었고 황소가 가진 장기라고 하면 역시 그 뿔로 들이받는 것이니 이 지리한 싸움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농사꾼 명식이 고삐를 당겨 제 소를 말릴 사이도 없이 명식 내 황소의 시원한 박치기 일합에 선비의 말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다리 아래로 나가 떨어져 버렸지요. 그 꼴을 보고 있던 선비가 노여움을 참지 못하여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런 쳐 죽일 놈의 일이 있나 그래? 네 이놈,
감히 천하의 쌍놈이 양반이신 이 몸의 길을 막다니. 선비의 불호령에 지게에 걸음을 가득 지고 가던 명식은 혼비백산하여 물에 들어가 선비의 말을 부축하고는 그 고삐를 잡아 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명식이 이리저리 살펴보니 선비의 말은 떨어지면서 오른발 발목이 삐었는지 절름거리는 모양새로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갓서른이 될까 말까한 선비가 그 꼴을 보더니 대뜸 명식의 뺨따기를 후려갈기며 외쳤습니다. 이런 천하에 빌어먹을 일이 있나 그래? 내 이놈, 당장에 말 한 피를 구해 내 앞에 대령해 놓든가 아니면 내 말에 저 병신이 된 발목을 써 고쳐 놓든가 둘 중 하나를 해놓지 못하겠느냐? 못하겠다면 오늘 아주 경을 칠 것이다. 온 산천이 쩌렁쩌렁 흔들리도록 선비가 고함을 지르며 억지를 놓았지만 가난한 농사꾼 형편의 명식은 선비의 요구 중 어느 것 하나 선뜻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색이 된 명식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사정하기 시작했지요.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으리의 말 발목이 나 제대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으로 누추하지만 소인의 집까지 나으리를 모시겠습니다요. 그러니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소인을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 그리하여 명식은 노발대발 화를 내던 선비를 모셔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선친이 쓰던 사랑방에 선비를 얌전히 모셔놓고는 외양간에 선비의 말까지 극진히 모셔두었지요. 자신보다도 선비가 타고 다니는 저 말이 더 상전인 이 상황이 참으로 분통이 터졌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명식은 말에 삔 발목에 인진쑥을 붙여 옥양목을 덧대 감아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정을 전해들은 명식의 아내 역시 없는 살림에 고이고이 아껴두었던 씨암탉을 한 마리 잡고는 큰 경사때나 꺼낼까 말까한 뒷마당에 묻어두었던 머루술을 꺼내 술상을 차렸습니다. 좋은 날을 위해 아껴두었던 것인데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요. 지금은 우선 저 선비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데 집중합시다요. 치리에 빠진 명식을 위로한 명식의 아내는 그렇게 있는 살림 없는 살림을 끌어모아 한 상 뚝딱 차려냈습니다. 차린 저녁상을 선비의 사랑방으로 들여놓자 선비는 머루술 호리병을 몇 차례나 비우며 씨암탉 한 마리를 개걸스럽게 해치운 뒤 손가락을 빨며 외쳤습니다. 어흥, 이거야 원. 쌍놈 집에서 기른 닭이라 그런가? 실로살이 퍽퍽하기만 하고 이거 영 맛이 별로로구만. 다 먹었으니 상을 내어 가거라. 국물까지 말끔히 빨아먹은 빈 그릇을 본 명식이 기가 찼으나 얌전히 선비의 요구대로 상을 물렸습니다. 선비가 이부자리에 벌렁 들어눕더니 또다시 명식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어흥, 어흥. 자, 저녁 술상은 그만하면 됐다마는 내 놈이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느니라. 예? 그것이 어떤... 자고로 인하는 객지에서 독수공방을 해본 역사가 없을 뿐 아니라 태생적으로 내 사내의 기질이 강건하여 그리할 수도 없는 몸이네. 그러니 내 욕구를 풀어줄 계집을 가져다 앉혀놓게. 그 말을 들은 명식이 사색이 되어 답했어요. 아이고 나으리, 여기는 그저 쇠내가 사는 집이지 색주집이 아닙니다요. 대관절 어찌 그러한 말씀을... 무어라? 이놈! 무엄하기가 짝이 없구나. 당장 내 명을 수행치 못하겠느냐? 그렇게 한참을 그 문제로 옥신각신하던 명식이 벌레를 씹은 표정으로 자신의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추룩 처진 어깨로 한숨을 내쉬는 명식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어요. 이미 밖에서 선비의 말 같지도 않은 행패를 몽땅 들은 명식의 아내는 그런 명식을 쏘아보며 대꾸했습니다. 서방님, 설마 저더러 그 방에 들어가 저 빌어먹을 선비놈의 요구를 들어주라 말씀하실 것은 아니지요? 만약 그리 하시겠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은장도를 물고 떠나겠으니 서방님께서는 그리 하세요. 명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난감해하였고 그렇게 밤이 늦어 삼경이 될 때까지 여자를 들여보내라 악을 쓰고 호통을 치던 선비는
과하게 들이켠 머루즈 탓에 제풀에 쓰러져 코를 골며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명식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아침상을 차리며 분주해야 할 부엌이 어쩐지 휑한 것이었지요. 의아한 명식이 내다보니 부엌에 있어야 할 자신의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진 명식이 대뜸 선비가 자고 있는 사랑방을 열어보았으나 다행히 그곳에는 단잠에 빠진 선비 혼자만이 코를 골고 있었지요. 아니, 그렇다면 대체 어디를 간 게지? 명식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아내를 찾아 집안 이곳저곳을 뒤지고 있노라니. 얼마 후 형방이 포졸들을 데리고 명식의 집으로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맙소사, 설마? 이를 더 키울 수가 있으니 관아에는 절대 고발하지 말라 신신당부했던 명식이었지만 그런 명식의 만류를 뿌리치고 명식의 아내는 꼭두 새벽부터 동원으로 달려가 이를 사또인 포산에게 낱낱이 고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아직도 정신없이 자고 있는 선비를 형방이 깨웠고 어리둥절한 선비에게 자초지총을 말한 뒤 명식과 함께 사또 포산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형방에게 사건의 내막을 들은 포산이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으니 선비는 갓을 삐딱하게 쓴 채 두 손은 뒷짐을 지고 이 자리에 선 자신이 온전히 부당하다는 듯 잔뜩 눈을 흘기고 있었습니다. 반면 명식은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몹시 움츠러든 자세였지요. 명식이 포산의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그러니까 이것은 간밤 저의 잘못으로 선비 나으리의 말이 닫혀 절게 되었기에. 이미 상황에 대한 모든 파악이 끝난 포산이 명식의 말을 천천히 끊고는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이방과 형방은 저 두 사람을 데리고서 사건이 발생한 그 외나무 다리까지 가서는 다리의 전체 길이와 또한 선비의 말이 농사꾼의 소 머리에 부딪혀 물에 빠졌다던 그 지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오렸다. 포산의 명을 받은 이방과 형방이 선비와 명식을 데리고 동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이 돌아왔어요. 포산이 돌아온 그들을 향해 소리쳤지요. 자, 저기 널찍한 동원의 뜰에 그 외나무 다리와 똑같은 길이로 줄을 치거라. 그리고 말이 떨어졌다던 그 지점 역시 표시를 하여 찍어 두렸다. 자신의 명대로 이방이 새끼줄로 표시한 외나무 다리의 길이와 또 한 마리 떨어진 지점을 유심히 내려다보며 이방이 계산해 놓은 수치를 살펴본 포산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듣거라. 농사꾼 명식이 외나무 다리에 올라서서 반대편을 향해 걸어온 길이는 정확히 34자요. 또한 저 선비가 다리에 올라서서 반대편을 향해 걸어온 길이를 살펴보니 그것은 15자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 저 선비의 행실을 유심히 살펴보니 저자는 고개를 항시 뻣뻣하게 들어올려 턱을 들고 으스대기를 좋아하는 성미로 보이는구나. 그렇다는 말은 선비가 다리에 올라설 때는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농사꾼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지게에 걸음을 잔뜩 쳐 무거운 터라 땅만 보고 힘겹게 걸어오는 농사꾼이 이미 외나무 다리의 절반 가까이 들어서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터인데도 이 선비는 기다리지 않고 일부러 다리에 올라섰다는 뜻이지. 내 말이 틀렸느냐? 포산의 호령의 선비의 얼굴에는 진땀이 흐르기 시작했지요. 아까까지 유지하던 꼿꼿하고 젠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포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 이는 온전히 저 선비의 잘못임이 명백하구나. 헌데 상황이 그러한 것을 오히려 적반하장 이 무고한 농사꾼의 뺨을 갈긴 것도 모자라 그 집까지 가서 엄연히 지아비가 있는 여인을 상대로 천인공노할 행패를 부렸으니 이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리하여 포산은 벌벌 떨고 있는 선비와 명식을 향해 명식이 맞은 뺨을 3배로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겁을 집어먹은 명식이 쩔쩔매며 선비를 한 대 때리는 신용만 사할짝하자 포산이 크게 호통을 치는 것이었어요. 어허!
이게 무슨 장난인가? 더욱 세게 치지 못하겠는가? 포산의 고함 소리에 움찔한 명식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킨 뒤 나머지 두 대는 이 선비의 가시 훌렁 벗겨지도록 자신의 솥뚜껑같이 두툼한 손바닥으로 선비의 귓방망이를 올려붙였지요. 짝 하며 마치 볼기짝에 곤장이 내리꽂히는 묵직한 소리가 두 번이나 들려왔고 그때마다 선비는 볼품없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몰골이 되었습니다. 구경을 하고 있던 자중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핑핑 돌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선비를 향해 포산이 나지막이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비는 저 농사꾼에게 그간의 난장에 대한 보상으로 30냥을 지불하고 속히 이 고을을 떠나도록 하라. 그리하여 명식과 그의 아내는 싱글벙글 자신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고 선비는 두 번 다시 자신의 버르장머리를 앞세워 못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포사는 고을에서 더욱 신망을 두텁게 쌓아 그가 임기를 마치고 다음 부임지로 향하게 되었을 때는 온 고을의 사람들이 배웅 나와 진심으로 포산의 공석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산세 깊은 곳 고을에서 약초꾼의 몸담은 향분이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난을 당해 조실부모한 형부는 아버지 생전에 배워둔 약초 구별법을 이용하여 홀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지요. 이 향군에게는 아주 커다란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고민인즉슨 어려운 형편 때문에 시집을 가지 못한 자신에 대한 서러움이었습니다. 이미 혼기를 한참이나 넘겨 고을 안에서 제 또래의 처자들 중 혼사를 치르지 못한 것은 달랑 향분 자신뿐이었습니다. 올해는 가려나 내년엔 가려나 하며 지나친 세월이 벌써 몇 년이던가요. 또다시 한 해가 속절없이 흘러버린 탓에 그놈의 나이라는 것을 더 먹고 말았으니 이제 올해 26의 노처녀가 되고 말았지요. 이 찢어 죽일 가난이 문제요. 연속된 흉년 탓에 혼수 마련할 돈은커녕 끼니 걱정부터 해야 했으니 좀 채 나아지지 않는 살림을 원통해 하면서도 향부는 열심히 산을 타며 약초를 캤습니다. 가끔씩 중매할멈이 찾아와 이런저런 중매 건수를 내보이며 제안했지만 향부는 혼수 흉내낼 돈도 마땅히 없어 그저 한숨만 토하다가 소득 없이 중매할멈을 돌려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정은 알겠네만 그런 식으로 허송세월 보내다간 자네 혼인은 다음 생에서나 치룰 게야. 향분이 나이도 생각해야지. 송각시라도 될 참인가? 안타까운 마음에 던진 중매할멈의 말이었지만 비수가 되어 가슴에 파고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부모도 일찍 여의고 어디 변변한 재산도 없이 나이만 먹은 여자를 누가 그리 쉽게 데려나가겠답니까? 제 마음도 미어지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한번 들어보지도 않은 착하디 착한 약초꾼 향군이었지만 그녀가 평생 배워온 재주라고는 뒷산에 올라 약초를 채취하여 내다 파는 일 뿐이었으니 제대로 된 혼담이 들어올 리도 만무했고 그나마 들어오는 혼담들도 색정에 눈이 먼 영감들의 후첩자리였지요. 떵떵거리면서 살겠다는 욕심도 아니고 그저 남들 하는 만큼 나도 혼인하여 아들 딸 낳아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뿐인데 천지신명께서 내게 조실 부모의 기구한 팔자를 내리시더니 배우자마저 점지해주지 않으실 모양이시니 참으로 서글프고 원통하구나. 사정이 이리 되니 향분이 조바심을 내는 것도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야속하게 흐르고 흘러 어느덧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날이 되었습니다. 창호를 뚫고 넘어오는 매서운 칼바람의 소리가 기세등등하여 동장군이 따로 없는 날씨였지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난 향부는 광주리에 호미를 챙겨 들고서는 산으로 올라가 겨우살이 약초를 캐올 채비를 하였습니다.
부지런히 준비를 하던 향분을 발견한 동네 한 아기, 그녀를 걱정하며 한마디를 던졌지요. 아이고, 향분아. 눈이 이렇게나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하루 약초질은 쉬고 집에 붙어 있는 것이 어떻겠니? 이 날씨에 무리하다 사람 잡을까? 그것이 걱정이구나. 아주머니, 걱정 마셔요. 오늘 같은 날에 날씨 탓을 하며 나서지 않으면 혼자 사는 제 입에 풀칠은 조상님도 못 해주셔요. 혹독했던 겨울의 날씨도 향분의 부지런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참으로 먹을 주먹밥이 담긴 보자기까지 챙긴 향분은 야산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산신에게 실하고 귀한 약초를 광주리 한가득 캐올 수 있게 맑은 물을 떠놓고 치성을 다한 기도까지 올리고서 몸을 추스리며 깊은 산속을 향해 걸었습니다. 늦가을 줄기가 마르면 약효가 뿌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겨울이 제철인 약초는 주로 뿌리 약초가 많았습니다. 산후 여인들이 밀려든 약초방에서 겨우살이를 잔뜩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향분이 그렇게 약초를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 산을 타던 그때 불현듯 눈바닥에 털썩 주저앉아버리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것이 무엇이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요? 향분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두 눈을 비비고는 다시 한번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향분이 잘못 본 것이 아니었어요. 새하얀 눈이로 새빨간 산삼 열매가 보석처럼 반짝이며 향분의 손길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넘치는 기쁨에 손을 덜덜 떨면서 행여 뿌리의 털끝 하나라도 다칠세라 조심스럽게 산삼을 캤습니다. 흙을 타고 건져 올린 산삼의 영롱한 자태를 보자니 좋기 100년근은 넘어 보이는 그야말로 심중에 으뜸인 심이었답니다. 향분은 뜰듯이 기뻐 실성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어요. 신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나이다. 향분은 매섭게 불어닥치는 추위도 잊은 채 산삼을 소중히 제 품에 안고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튿날이 밝아오고 향분이 좋기 100년 묵은 듯한 산삼 한 뿌리를 캤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금방 퍼져 저작거리의 약재상이 찾아왔습니다. 약재상은 향분이 꺼내온 산삼의 상태를 자세히 훑고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지요. 이봐, 향분이 그간의 고생은 다 끝났구만 그래. 이런 물건은 평생에 한번 만져볼까 말까 한 으뜸의 산삼이네. 내 약재상을 해온 세월이 적지는 않다만 이런 실한 놈은 내 평생에도 처음일세 그려. 마음껏 기뻐해도 좋겠어. 이것은 거진 부르는 것이 값인 물건이라 이 말씀이지. 약재상의 말에 향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했습니다. 향분이 산삼을 소중하게 보자기에 말아 갈무리하자 약재상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향분이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산삼을 들고 주막으로 가자고. 네, 갑자기 주막은 어인 연유로요? 어이구, 이거사. 이런 진귀한 물건은 말이야. 비싼 값을 쳐주는 자에게 넘겨야지. 천석군 부자 박찬봉이 지금 주막에서 이 산삼만을 기다리고 있다네. 향분이가 100년 넘게 묵은 듯한 산삼을 캐왔다는 소리에 박찬봉이 아주 부르는 값은 모두 치겠다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가? 그 치가 지병으로 골골댄 세월이 많다 보니 몸에 좋다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구만. 아니, 그것이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이럴 것이 아니지요. 당장 나서야겠어요, 어르신. 어서 안내해 주셔요. 향분은 그 길로 약재상을 따라 저작거리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드디어 자신도 지긋지긋한 노처녀의 신세를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꿈에 젖자 향분은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막 안에 당도하자 박찬봉과 그의 수아들이 상다리 부러지게 술상을 차려놓고는 향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궁핍하게만 살아오던 향분은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 쓰느라 좀처럼 주막 안의 풍경을 눈에 담을 일이 없었는데
이 기회에 안을 둘러보니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답니다. 주막을 제 집처럼 여기는 시끌벅적한 노름꾼들하며 시시껄렁 소란스럽게 떠드는 왈패들하며 별천지가 따로 없었지요. 살풍경한 주막 안의 분위기에 잔뜩 기가 눌린 향분이 가져온 산삼을 박찬봉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보이자 산삼을 본 박찬봉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시끄럽던 주변 패거리들도 모두 향분의 산삼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버텨낸 동자 산삼이 그 모습을 드러내니 주막 안이 삽시간의 금빛으로 물드는 것만 같이 환해졌답니다. 모두가 탄성을 지르며 귀한 산삼의 자태에 넋이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향분과 박찬봉의 자리 뒤쪽에서 누군가 번개처럼 튀어나오더니 이내 향분의 산삼을 낚아채고는 그 길로 와그작 씹어먹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자 잔뜩 흥이 올라있던 박찬봉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답니다. 주막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릴 틈도 없이 벌어진 희대의 난장판이었지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박찬봉이 제수아들을 시켜 이 산삼도둑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치고는 그 낯짝이나 보려고 머리를 잡아 올렸습니다. 산삼도둑의 정체는 바로 오랜 폐병으로 기침을 달고 살던 유명한 노름쟁이 만복이었지요. 만복은 몸도 성치 않아 제대로 노름판에 끼지도 못하면서 노름판의 뒷전에서 심부름이나 받아가며 골이나 뜯는 것이 일상이었던 하류 논팽이였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주막을 전전하며 젊음을 탕진 중인 암울한 청년이었지요. 박찬봉의 수아들에게 호되게 맷찜질을 당한 만복은 그야말로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벽나발처럼 부어오른 채로 주막 바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박찬봉은 화가 가라앉지 않은 얼굴로 소리쳤답니다. 내 이놈을 포박해서 당장 우리 집으로 끌고 가렸다. 이 천하의 도둑놈 배를 갈라 산삼을 끄집어내어서라도 그 산삼은 내가 취해야겠구만. 박찬봉의 외침에 산삼도둑 만복은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름판을 전전하며 겨우 얻어마신 약주가 채 깨기도 전에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저 박찬봉이 사정을 봐줄 위인은 아니었으니까요. 살기서린 눈으로 보건대 자신의 말대로 능히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목덜미가 붙들린 만복이 주막 밖으로 끌려나가려던 바로 그때 묵묵히 소동을 바라보고 있던 향분이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참봉 어르신, 아직까지 만복 씨의 뱃속에 있는 그 산삼은 제 것인거려. 뭐시? 아니 향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참봉 어르신께서는 아직 제 산삼의 값을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산삼의 소유권이 제게 있다는 말이지요. 향분의 말을 들은 박찬봉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아직 산삼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제 아무리 화가 난들 산삼의 본래 주인이 나서 저리 말하니 박찬봉은 이렇다 할 대꾸가 생각나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향분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그러니 이 도둑놈의 배를 째든 통째로 산든 산삼의 주인인 제가 하겠습니다. 참봉 어르신께서는 그치를 제게 넘겨주셔요. 나 이거야 원. 참으로 오늘 하루 일진이 사나울라니까 이런 경을 칠 경우를 다 보고 말이야. 에이잉 아주 배려버렸구먼. 박찬봉은 잔뜩 노기를 뿜으며 투덜거렸고 못내 마땅찮은 표정을 지으며 몸을 돌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향부는 씩씩대던 박찬봉의 수아들에게서 만복을 건네받게 되었지요. 그렇게 주막을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언덕마루에서
만복을 풀어주며 향분이 말했습니다. 만복 씨, 어서 가세요. 뒤는 걱정 말고 얼른 도망치셔요. 만복 씨의 배를 뒤집어 본들 이미 뱃속으로 떨어진 산삼이 멀쩡하겠어요. 오죽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했으면 만복 씨가 그런 행동까지 했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만복 씨를 책망치 않을 테니 마음 쓰지 마시고 얼른 도망치세요. 어서요. 행여나 참봉 어른 눈에 띄기라도 하면 모진 꼴을 당할 테니 다시는 노름판이나 주막엔 얼씬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향분의 말을 들은 만복은 눈시울을 붉힌 채로 잠시 멍하니 서서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몸을 돌려 고개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향분이 만복을 보내준 뒤 사라진 만복을 다시 본 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한바탕 소동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향분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크게 한숨을 토했습니다. 어진 마음에 만복을 보내주긴 하였지만 눈앞에서 산삼을 날려버린 쓰린 속은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어휴, 그걸 팔아 혼인 미천으로 삼으려 했는데 팔자에도 없는 복을 삼키려고 하니 이리도 사달이 나고 마는구나. 어쩐 일로 그런 복이 굴러들어오나 하였네. 향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음이 녹고 꽃이 고개를 드는 어느 봄날이었지요. 향분이 예나 다름없이 약초를 찾아 헤매다 산을 내려와 집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쑤셔오는 무릎에 몸을 가누며 약초들을 정리하려는데 자신의 집 마당 앞에서 갓을 쓰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젊은이가 냅다 자신을 향해 넙죽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향분이 다급하게 약초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니 귀한 양반분께서 어찌 저 같은 아래 것에게 이러십니까요? 향분 씨,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 만복입니다. 예, 누구요? 만복씨, 설마 그 만복씨? 그 말을 들은 향분이 고개를 들어 찬찬히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갓을 쓴 얼굴을 들여다보니 정말로 3년 전 자신이 도망치도록 보내준 그 만복이 맞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하던 꾀죄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얼굴에는 기름진 살이 올라와 광채가 나고 있었으며 그 어깨는 떡 벌어져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되신 일인가요? 만복씨의 용모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 있네요. 모든 것이 다 향분 씨 덕택입니다. 안으로 들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만복은 향분을 부축하며 그녀의 집 툇마루에 앉아 그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만복이 주막에서 향분이 산삼을 훔쳐먹고 그 길로 오래 앓던 폐병이 완치되는 기적을 맛본 것이었지요. 골골 떼던 육체에서 전에 없던 힘이 솟아나기 시작한 만복은 마음을 따잡고 나루터에 진을 치고 자리를 잡아 장사판에 뛰어들었고 그간 부단히 노력하여 거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간 벌어들인 돈으로 양반의 지위까지 사게 된 만복은 산삼을 훔쳐먹었음에도 자신을 용서하고 놓아준 향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향분 씨가 은혜를 베풀어서 저를 놓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박참봉 어른의 손에 맞아 죽었든지 길에서 객사를 하였든지 지금의 제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향분 씨. 만복은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리며 향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기쁜 재회를 두고 서로 이야기꽃을 피워대고 보니 만복은 그간 장사에만 몰두하느라 아직 혼례도 치르지 않았던 총각이었지요. 저기 향분 씨, 제가 이렇게 향분 씨를 찾은 연유는 비단 그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향분 씨의 산삼 덕에 기세등등해진 것은
저희 팔자뿐만이 아니었다고나 할까요? 이제 그 덕을 산삼의 원래 주인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인데 향분 씨는 어떠하신지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셔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복 씨. 저는 향분 씨와 혼례를 올려 산삼으로 얻은 기운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하고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떨구며 자신의 발끝 아래를 내려다보던 만복이 흡사 거대한 석상처럼 꼿꼿하게 솟아있는 음영을 보이며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만복이 말한 산삼의 다른 효능? 달리 말하면 기적 같아 보였지요. 그런 만복을 흘끔 바라보는 향분의 얼굴도 어느새 홍당무가 되어버렸답니다. 부끄러워하는 향분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간 만복은 영험한 산삼이므로 오장육부 속까지 외성병력을 선사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꽃 피고 새우는 화창한 봄날, 귀중한 만남이 성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복과 향분은 서둘러 혼례를 올리게 되었지요. 착한 심성을 잃지 않고 은덕을 베풀어 끝내 복을 거머쥔 향분은 대궐 같은 기와집에 하인을 두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만복과 향분은 넘쳐나는 산삼력을 10분 발휘하며 꽃피는 사랑을 아름답게 나누고 그렇게 산삼보다도 더욱 좋다는 시간들을 원없이 보내면서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 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집신장수를 자신의 어부로 삼고 있는 가난한 총각 청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신을 삼아 장터에 내다 팔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지요. 쓰러져가는 허름한 초가집 한 채에 홀로 지내고 있던 청배는 하루 세끼 먹어보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공궁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날씨가 쨍쨍해야 할 터인디 날이 지러 비라도 왕창 쏟아지는 날에는 사람들이 영 집신을 사지라느니 말이여.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새끼를 꼬아 내일 장터에 내다 팔 집신을 만들던 청배가 한숨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들장이 무너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던 청배의 머릿속으로 한 여인의 얼굴이 살포시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바로 근방에 살고 있는 오밀조밀 귀여운 얼굴에 동네에서는 제법 미모로 알아주는 순심이라는 이름의 처자였습니다. 청배는 혼기가 가득 찬 창창한 젊은이였지만 먹고 살기가 팍팍한 가난한 살림의 장가 같은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형편이었지요. 청배가 순심에게 막연한 연심을 품고 그녀를 향한 구애를 던지고 있었으나 순심은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청배에겐 눈길조차 내어주질 않았습니다. 흥, 제깟 것이 감히 어디 넘바 넘보기를? 청배 이 아둔한 녀석아. 그놈의 집 신짝이나 실컷 삼아서 부자가 되거들랑 그때나 내게 찾아오려무나. 그때쯤이면 이미 나는 어느 높은 양반댁 대감에 첩이되어 떵떵거리고 있겠지만 말이야. 순심은 장차 양반집에 첩실로 들어가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부푼 꿈을 꾸며 한껏 오만해진 엉덩이를 실룩거리고는 약을 올리듯 청배의 우직한 일편단심을 받아주지 않았지요. 사실 순심이 자신도 그닥 별볼일 없는 그저 그런 집안의 여식이었으나 반반한 채 얼굴을 믿고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콧방귀를 뿜어대니 그런 자신에게 쩔쩔매는 청배를 더욱 무시할 뿐이었지요. 아이고, 그려, 순심아. 지금은 내 너희 마음을 10분 이해하는구먼. 나도 양심상 가진 것 하나 없는 지금 요 모양 요꼴로 순심이 내 마음을 돌려놓을 작정은 아니라 이것이여. 네가 나를 돌아볼 때까정 내 한 몸 열심히 움직여서 꼭 순심이가 만족할 만큼 어엿한 신랑감이 되어 행복하게 지내고 싶구먼. 이렇듯 청배는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씩씩함과 어진 마음을 잃지 않은 채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자신의 형편이 보잘것없다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법이 없었고 늘 자신보다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도우미 손길을 내어주곤 하였습니다. 혹자는 이런 청배를 보고 제 앞가림도 못하는 놈이 오지랖도
유난이라며 험담을 늘어놓았지만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은 이런 청배의 고운 마음 씀씀이를 높이사 물심양면 그를 도와주며 마음속 깊이 청배의 앞길을 응원하고 있었지요. 이놈 청배야, 그렇게 남만 도와주다가 어찌 살려 그러는겨? 내 입속도 좀 챙겨가며 살아야 하는 법이여.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 자신부터 단단해져야 남도 떳떳하게 도울 수 있는 것이여. 여기 호박식혜 좀 만들어 왔으니 먹어가며 혀. 아이고, 어르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요. 꾸준히 열심히 살다 보면 해가 뜨는 날도 있지 않겠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은 그것으로 족하다 이 말이지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요, 어르신. 이렇듯 청배의 하루는 보잘것없지만 알차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청배가 줍신 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장터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쨍쨍 내리쬐는 햇볕을 받으며 걸은 터라 청배는 갈증이 심해 근처의 연못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휴, 먼 놈의 햇빛이 이리도 살벌하게 내리쬐는겨. 장터에 닿기도 전에 말라 자빠지겠구먼. 청배는 이마에 땀을 연신 훔치며 그늘에 누워 더위에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하였어요. 연못은 대대적인 가뭄이 오는 시기에 맞춰 물이 많이 말라있는 상태였습니다. 흙탕물이 아닌 맑은 물이 남아있는 조금 더 수심이 깊은 곳을 찾던 청배가 때마침 좋은 물가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몸을 숙여 물을 한 모금 뜨려는데 어쩜 딱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지요. 물이 말라붙어 겨우 한 줌의 물만 남아있는 웅덩이에서 올챙이 한 마리가 몸을 팔딱이며 애처롭게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씨구, 가엾게도 물이 말라 길이 끊겨 고립되었구먼. 이대로는 꼼짝없이 햇빛에 말라 죽게 생겼구나. 청배는 올챙이의 필사적인 몸부림을 측은한 눈빛으로 내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올챙이를 물과 함께 떠올린 다음 옆에 수심이 깊은 물가에 내려주었습니다. 자, 얼른 가거라. 가서 이 역경을 딛고 장차 훌륭한 개구리가 되어야 한다. 알겠느냐? 청배가 웃으며 농을 건네자 올챙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한동안 청배의 근처에서 떠날 줄을 모르다가 몸을 휘 돌려 인사를 건네는 듯 하더니 물가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올챙이를 살려준 청배도 시원하게 물을 들이켜 갈증을 해가라고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장터를 향한 발길을 재촉하였지요. 그로부터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모처럼 한 짐 가득 메고 갔던 집신을 다 팔고 기분 좋게 장터에서 나온 청배가 호탕하게 웃으며 중얼거리던 날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늘 오늘만 같으면 소원이 없겠구만 그래. 평소보다 집신을 너무 많이 삼아서 못 팔고 집이 썩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아주 모처럼 신명나게 장사가 잘 된 날이었어. 기분이 날아갈 것 같던 청배가 씩씩하게 웃으며 집을 향해 돌아가려는데 어둑어둑해진 숲길 사이로 요란한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때마침 갈증이 심했던 청배가 목도 축일 겸 연못 쪽을 향해 들어서니 미끈하게 잘 빠진 개구리 한 마리가 연잎 위로 뛰어오르더니 청배를 향해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어랍쇼, 이 개구리는 어째 좀 신기한 면이 있구먼. 청배가 개구리와 눈이 마주쳐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유난히도 피부가 매끈거리는 이 개구리는 어쩐지 미물 같지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청배를 바라보며 목청껏 울음소리를 내던 개구리는 신기하게도 청배와는 인연이 있다는 듯 제자리에서 폴짝거리며 그를 반기는 듯 보였습니다. 문득 청배는 자신이 얼마 전에 구해주었던 올챙이가 퍼뜩 떠올랐습니다. 에이, 설마 싶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허리를 숙여 개구리를 향해 물었지요. 설마 일전에 그 올챙이가 너니? 내가 이 말을 이해한다면 바보 같은 말처럼 들리겠지만 마치 나를 알아보는 양 이리 친밀하게구니 예사 개구리가 아닌 듯 싶구나. 청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개구리에게서 자욱한 연기가 퍼지며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이윽고 연기가 가신 청배의 눈앞에는 웬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청배가 짝사랑하던 순심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단아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지니고 있었지요. 청배가 두 눈을 비비며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을 의심하는 사이 여인이 입을 열어 청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님,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일전에 제 목숨을 구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던 차에 때마침 은희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목청껏 울고 있었답니다. 여인의 말에 청배는 제 눈과 더불어 제 귀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요.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하였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맞는 소리이지만 개구리가 사람으로 그것도 이리 아리따운 처자로 둔갑한다는 소리는 아무리 내가 못 배운 놈이라 하여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어리둥절하게 서 있던 청배를 향해 여인은 화사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연못에 털을 내리고 근방을 관장하여 다스리는 숲속 신령의 막내 여식이옵니다. 호기심이 왕성하던 제가 그만 규율을 어기고 자꾸만 인간들이 사는 땅으로 무단 외출하는 일이 잦자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노여워한 아버님께서는 제게 올챙이가 되는 형벌을 내리셨지요. 그렇게 벌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연못 밖을향해 나서려다 그만 물이 말라버린 웅덩이에 고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저를 은희님께서 구해주셨고요.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희님께 보답을 하기 위해 이리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답니다. 여인의 설명을 듣고 있던 청배가 쑥스러워하며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란 말입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저 허둥대는 올챙이가 그러니까 저기 처자가 가여워 그랬을 뿐 딱히 칭찬받을 일을 한 기억은 없구만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살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리도 겸손하시고 착한 마음씨를 가지신 분이시니 제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제가 곁에서 모시며 보온하고 싶어요. 아버님께도 이미 몽땅 말씀드린 터이니 부디 저를 내치지 말아주셔요. 자신에게 벌어진 믿기지 않는 일과 연이어 들어오는 행운에 청배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입만 번긋거리고 있는 와중 개구리 여인은 청배에게 다가서 아름다운 미소를 보이며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서방님으로 모시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향이라 불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배가 저돌적으로 보온하기 위해 달려드는 와향을 데리고 연못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날 이후로 두 사람은 사발에 맑은 물을 가득 떠놓고 하늘과 용왕을 향해 치성을 드린 후 그것을 조촐한 혼례식으로 삼아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여 장가는커녕 삼시세끼 끼니 때우기도 힘겨워하던 청배가 듣도 보도 못한 절세미인을 얻어 장가를 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청배의 집에 모여 새색시의 모습을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사람이 건실하니 가진 것이 없어도 인품 덕에 저리 어여쁜 색시도 다 얻는구먼. 곁에서 지켜보기 딱 하였는데 아주 잘 되었어. 아, 그러게 말이여. 순심인지 작심인지 그 맹랑한 것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이용만 당하는 것이 참으로 불쌍하였는데 이리 근사한 색식감을 숨겨놓고 있었을 줄 누가 알았느냔 말이여. 이렇게 청배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마다 덕담을 나누던 와중 일편단심 자신에게 매달리며 다른 여인은 쳐다도 보지 않던 청배가 장가를 들게 되자 순심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저 가지기는 싫어도 남주기는 아까운 장난감이었던 청배가 저렇듯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여인과 살림을 차려보란 듯이 장가든 모습을 보게 되니 순심은 배알이 꼴려 복장이 터질 지경이었답니다. 정말이지 참으로 열이 뻗치네. 저 멍청하고 손에 쥔 것 하나 없는 거렁뱅이 녀석 따위가? 무슨 수로 저런 미인을 얻어 장가를 들었담? 감히 나 좋다고 쫄래쫄래 따라다닐 때는 언제고? 저 좋아가지고 실실거리는 얼굴 꼬라지를 좀 보라지?
뭔가 마음대로 부려먹던 것을 빼앗긴 기분이 드니 배알이 꼴려서 밤에 잠도 오질 않잖아. 순심이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언젠가 꼭 청배를 골탕 먹이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품은 채 콧바람을 뿜으며 휙 몸을 돌려 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편 순심이 그러거나 말았거나 와양은 청배의 색시가 되어 물심양면 그를 보필하고 지극하게 모셨어요. 그녀가 청배의 곁을 지키게 된 이후로 청배의 살림은 눈에 띄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신만 삼느라 다른 것에 몰두할 여유가 없었던 청배의 키키하고 쓰러져 가던 초가는 와양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반짝반짝 윤이 나며 버젓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와양의 꼼꼼하고 야무진 내조 덕분에 청배는 예전보다 배는 더 빠르고 안정된 솜씨를 부려 튼튼하고 질 좋은 집신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었으니 살림은 차츰차츰 불어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달이 휘영청 하늘에 걸린 밤이 되면 어여쁜 색시를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매일 밤 황홀한 사랑을 나누고 근사하게 보내니 청배는 입이 귀에 걸려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나 아름다워도 되나 싶어 새벽만 되면 와양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이불 옆을 확인해보곤 하였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옆에서 곤히 잠들어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고 있는 와양을 보고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흡족한 웃음을 띠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던 행복한 시간, 일은 벌어지고 말았으니 어느 날 아버지를 뵙고 오겠다며 연못으로 돌아갔던 와양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청배 앞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줄곧 마음을 졸이며 아내를 기다리던 청배가 무사히 돌아온 와양을 반겼지요. 와양의 손에는 신기한 모양새의 단지가 들려 있었는데 생김새로 봐서는 요강으로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으잉? 아니, 임자. 손에 들려있는 그 단지 같은 것은 무엇이오? 생긴 것으로 보면은 흡사 요강 같기도 한 것이 도통 뭔지 모르겠구먼. 서방님, 이것은 고민 끝에 제 고향에서 가져온 진귀한 물건입니다. 이것을 과연 서방님께 내어드려도 될까? 매일을 깊은 생각에 잠겨보았지만 역시 저는 서방님이 좀 더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큰 바 잘못될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온 것이지요. 와양은 청배 앞에 단지를 내밀며 조금은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단지 안에 무엇이든 넣어보셔요. 아내의 뜻모를 이야기에 청배는 머리를 긁적이며 방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자신이 삼고 있던 집신 한 짝을 주워들고는 단지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임자가 하는 말이니 허튼 소리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뭐라는 것인지 도통. 쉿! 일단은 잠자코 지켜보셔요, 서방님. 와양이 눈을 찡긋 깜빡이자 청배는 입을 다물었고 이윽고 단지에서 모락모락 뿌연 연기가 피어나더니 세상에나 이럴 수가요. 단지에서는 청배가 집어넣었던 집신짝과 똑같이 생긴 집신들이 산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청배가 뒤로 자빠지며 엉덩방아를 찢자 와양이 쓰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속에 넣으면 무엇이든 그 양을 늘려주는 신묘한 물건이지요. 모쪼록 서방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임자, 그게 정말입니까요? 아내의 말을 들은 청배는 벌떡 일어서며 외쳤고 그 길로 부엌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쌀 한 줌을 쥐고 돌아왔지요. 이윽고 청배는 단지 속에 쌀 한 줌을 집어넣으며 두근거리는 얼굴로 지켜보았고 단지에서는 또다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파도 같은 쌀더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청배는 뛸 듯이 기뻐하며 와양의 두 손을 덥석 쥐고 소리쳤습니다. 세상에나. 임자, 부인, 여보. 당신은 정녕 내 인생을 구제하러 이 땅에 내려온 선녀이자 보살이시오. 임자는 내가 임자를 구해줬다 말하였지만 이제 보니 임자가 나를 구해주러 오셨구먼요. 아이처럼 좋아하며 방방 뛰는 청배를 올려다보는 와양의 눈빛엔
어쩐지 뜻모를 불안함과 걱정스러움이 묻어 있었지만 사랑하는 제 서방이 이리도 좋아하는 모습을 본 뒤 고개를 가로젓고는 평소대로의 환한 웃음으로 답해 주었습니다. 청배는 신이나 산처럼 불어난 집신들과 쌀알더미들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매일 늦은 밤까지 집신을 삼지 않아도 되니 이어찌 좋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여. 이제 그 시간들을 아껴 더욱 임자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구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요. 제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꿈꾸던 청배가 제 노력이 아닌 그저 요행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와양의 불안이 현실로 들이닥치는 데는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처음에는 단지 속에 집신을 넣고 불어난 집신들을 착실하게 장터에 나가 파는 것으로 단지를 활용하던 청배는 점점 나태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그러더니 한 달 뒤에는 쌀과 고기들을 넣으며 집신 파는 일을 그만둬 버렸고 2달 뒤에는 엽전들을 넣으며 불어난 돈으로 재물을 불리더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한량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실하고 똘망똘망하던 그의 눈은 어느새 탐욕과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으하하, 인생이 식은 죽먹기이니 가히 천국이로구나. 부지런하고 남을 돕기 좋아하던 청배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지요.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하인 여럿을 부리는 벼락부자가 되고 보니 청배의 어질고 곱던 마음은 흔적조차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도 청배의 자수성가를 축하해주며 큰돈을 벌게 된 청배를 응원하는 분위기였으나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는 모양새로 거만하게 행동하는 청배를 보고서는 모두들 학을 떼며 청배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리 변할 수가 있단 말이오 그래? 그간 보여준 모습들이 진짜인지 아니면 지금의 저 모습이 원래의 청배 모습인 건지 근간이 안 되는구먼. 아, 이 사람아. 당연히 저 모습이 제 본 모습 아니겠나? 사람이란 모름지기 제 손에 쥔 것이 많을 때 뒤로서 자신의 모습이 나온다고 하질 않나? 이렇듯 자신을 향한 악담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었지만 청배는 아무런 가책도 아쉬움도 느끼지 못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일하지 않아도 열심히 살지 않아도 단지만 있으면 걱정이 없었으니 청배의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씨는 시커멓게 오염된 것이었지요. 곁에서 청배가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와향의 얼굴에는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자신의 서방님을 위해 제 고향의 연못까지 가서 아버지인 수신령의 보물까지 몰래 훔쳐 가지고 나왔지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그 걱정이 이리도 빠르게 현실이 되자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청배를 향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가슴이 미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셔요. 서방님께서는 이런 분이 아니셨잖아요. 부디 사욕에 멀어버린 눈을 뜨시고 정신을 좀 차려보셔요.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간곡하게 청하는 자신의 아내를 거칠게 밀치며 청배가 소리쳤습니다. 거참, 귀찮게 굴지 좀 마시오. 당신도 사내대장 부인 나의 커다란 그릇을 알아보고 내게 시집 온 것이 아니었수? 참시새끼 밥만 잘 먹으면 좋겠다는 하찮은 꿈을 꿨다고 지금 당신마저 나를 무시하는 게야? 내 이제서야 원 없이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거늘 감히 어느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인가? 반쯤 돌아가 버린 눈으로 자신을 대하던 예전의 그 상냥함마저 잃은 채 그렇게 매몰찬 사람이 되어버린 청배를 바라보는 와향은 매일을 눈물과 회한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허나 청배의 막무가내 같은 가관의 기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지요. 벼락부자가 된 청배는 이제 목표를 재물에서 여자로 돌린 사람이 된 것처럼 기방에 드나들며 기녀들의 분냄새를 옷에 묻혀오기 시작했습니다. 흥청망청 탕진하며 기방에서 큰돈을 쓰고 잔뜩 술에 절어서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기방의 마당새에게 이끌려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저 서방님? 깜짝 놀란 와양이
버선발로 달려나가 제 서방을 부축하려 하면 청배는 쌀쌀맞게 그 손을 뿌리치고 그녀를 향해 소리쳤지요. 어허이, 이거 놔라. 누구냐? 규실이냐? 아니면 매화더냐? 재미없고 따분한 마누라만 아니면 그 누구라도 좋다. 어서 술상을 들여오너라. 인사불성으로 취한 채 헛소리를 늘어놓는 청배는 이미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와양은 시름 깊은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남편을 부축해 쓸쓸하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와양이 서 있던 흙바닥에는 그녀가 흘린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어머나, 이게 누구니? 청배아니더냐? 장가가고 나선 요즘 아주 재미가 좋다지? 몰라보게 불어난 재물을 축내는 즐거움으로 하루가 모자란다는 소문이던데 참말이니?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기방가에서 돌아오던 청배를 막아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순심이었습니다. 허! 순심이 요 맹랑한 계집이 내게 먼저 말을 거는 날이 오기는 하는구먼. 그 잘난 양반님네 첩실로 들어간다는 꿈은 아직도 꾸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고을에 남아있는 것을 보니 어째 뜻대로는 흐르지 않는 모양이로구먼. 지난날 순심에게 당했던 수모를 되갚아주기라도 하는 듯 청배는 잔뜩 독이 오른 혀로 순심을 향해 쏘아댔습니다. 순심은 피식 웃고는 청배의 곁에 찰싹 다가서며 말했지요. 양반이든 상놈이든 그저 떵떵거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사가 좋은 거 아니겠니? 보아하니 청배 너도 그토록 아리따운 색시가 있음에도 정 붙일 데가 없어 이리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참에 어떠하니? 매번 지겹게 기방이나 향하는 그 발걸음 말이야. 이제 질릴 때도 되었지 싶은데. 그러고 보면 예전에 우리 참 좋았잖아. 아니 그렇느냐? 말을 마친 순심이 청배의 허리춤에 손을 착 감으며 교태를 부렸고 그런 그녀의 모습에 청배는 씩 웃으며 답했습니다. 순심이 너의 그 더러운 속물 근성은 내 일찍이 잘 알고 있었지만 변함없이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는 행태로구먼. 허나 아주 딱 좋다 이거야. 내 이제는 순심이 네가 원하는 재물과 폐물은 모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어떠냐? 내가 그토록 첩실의 노릇을 염원하던 돈 많은 사내가 바로 눈앞에 있지 않느냐? 내게 납작 순종하며 내가 하라는 것은 분말 없이 따르는 삶을 살아보겠느냐? 대신 그 대가로 평생 쓰고도 다 못 쓸 영겁의 재물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마. 청배는 마치 보란 듯이 순심을 꼬드겨 과거의 수모를 지우려 하였고 순심 역시도 그간 벼르고 벼르며 청배를 노리고 있던 차에 이게 웬 떡이냐 싶어 덥석 청배를 물어서는 그날로 청배의 집 한 칸을 떡하니 차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심을 첩으로 들인 청배는 매일 밤마다 그녀의 치마폭에서 놀아나 안채에서 진득한 거사를 치르며 잡스러운 소리를 흘려댔지요. 이를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와양의 무너지는 가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참으로 그토록 어긋나셔야만 하셨답니까? 대체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일까요? 그날 제가 서방님께 보물단지를 드리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우리는 아직도 서로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인간 세상에서는 인생에 있어 만약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망가져버린 서방님을 보노라면 늘 그날의 제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안채에서 첩실인 순심과 진득하게 그렇고 그런 일을 벌이고 있던 청배가 무언가 집안의 기운이 이상함을 감지하고 밖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안방에 들어앉아 있어야 할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지요. 이 여편네가 이 날씨에 어디로 가버린 거야? 청배가 집안 여기저기를 뒤적거리며 아내의 와향을 찾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음을 눈치챈 청배가 보물단지를 모셔놓은 창고로 들어가 보니 다행히도 보물단지는 멀쩡하게 창고에 보관 중이었어요. 어휴, 10년 감수했구먼. 이 단지만 그대로라면 나머지야 내 알 바 아니지.
한숨을 내쉬며 안심하던 그때 단지 옆에 놓인 서신 한 장을 발견하고 집어들었습니다. 서신은 바로 제 아내인 와향이 자신에게 전하는 내용의 편지였지요. 서방님, 아무래도 이젠 제가 서방님의 곁에 머물러 있을 이유도 또한 그럴 필요도 없어 보여. 제가 지내던 곳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간 서방님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하고 상냥했던 모습. 저는 눈을 감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어요. 일은 이리 흘러가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서방님께서는 여전히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십니다. 서방님을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에 대한 후회와 통탄뿐이랍니다. 부디 눈을 뜨시고 본래의 어진 모습으로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언제나 만수무강하시고 항상 서방님의 앞길이 밝게 펼쳐지길 기원하겠어요. 그동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담백하게 하지만 절절하게 제 마음을 담아 꾹꾹 눌러 쓴 와향의 서신은 청배의 마음을 깊이 움직일 법도 하였지만 청배는 이제 와향은 아무래도 좋았어요. 단지만 제 곁에 둘 수 있다면 와향은 연못으로 돌아가든 다시 개구리가 되든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청배는 와향의 편지를 구겨 무심하게 땅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나원 참, 청승맞게 뭐 하자는 것인지 원. 나에게는 이 보물단지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청배가 씩 웃으며 주머니 속에서 엽전을 하나 꺼내 단지에 집어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순심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신나게 거사를 치르던 도중 밖으로 나간 청배가 돌아올 기미가 없자 그를 찾으러 나섰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좋은 거 하다가 말고 이 날씨에 방 밖으로 기어나가서는 그래. 이런 외딴 창고에서 혼자 뭘 하고 있는 거요? 청배는 목덜미의 털이 바짝 서는 느낌에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단지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랐고 결국 순심은 단지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엽전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지요. 아니, 이것이 대체? 그간 순심에게 보물단지의 존재를 비밀로 붙이고 있던 청배는 자신이 막대한 부를 이루게 된 비밀이 들키자 깜짝 놀라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아차린 순심의 눈에는 도끼와 탐욕이 가득 차버렸지요. 그 단지 당장 이리 내놓지 못해? 감히 지금껏 잘도 그 요술 항아리인지 뭔지에 대해 입 꾹 닫고 함구하고 있었다 이거지? 순심은 표독스럽게 외치며 청배에게 달려들었고 이윽고 청배가 허둥대다 뒤로 넘어진 틈을 놓치지 않고 단지를 빼앗아 그 길로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아니 저런 저 망하려 편내가 저거. 청배는 욕지기를 뱉으며 벌떡 일어나 순심을 쫓기 시작했고 추적추적 내리던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단지를 훔쳐 달아나던 순심은 마을 근처의 나루까지 있는 힘껏 도망쳤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신통방통한 단지만 있으면 더 이상 청배, 그 더러운 놈의 집에 들러붙어 밤마다 괴팍한 명령을 들으며 고약한 첩시 노릇을 하지 않아도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버티고 버티니 나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오는구나. 순심은 욕심에 절은 희번득한 눈을 빛내며 광인처럼 소리쳤지요. 나루에서 배를 잡아타고 청배에게서 도망쳐 먼 곳으로 향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만치에서 낯을 꼬나쥐고 달려오는 청배가 보였지요. 이 도둑년, 썩 거기 서지 못해. 청배 역시 동공이 풀려 돌아있는 눈으로 무섭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피가 거꾸로 솟는 도깨비의 형상과도 같았지요. 그 괴이한 모습에 간담이 서늘해진 순심이 몸을 돌려 도망쳤고 이성을 잃은 청배가 무서운 속도로 순심을 따라잡아 그녀의 뒷머리채를 틀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찢기는 듯한 요란한 굉음과 함께 눈앞이 샛노랗게 번쩍이더니 우레 같은 벼락이 내리쳐 청배가 쥔 낫을 향해 직격으로 떨어졌고 청배와 순심은 찍소리도 내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서 절명하고 말았습니다.
순심이 소중하게 품고 있던 보물단지는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고 단지의 파편들에서는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지요. 그렇게 모든 것이 너무도 허망하고 허무하게 끝나버린 뒤 고요한 빗소리의 끝에 남은 것이라고는 두 사람의 쓸쓸한 주검뿐이었습니다. 들판에 나뒹군 두 사람의 주거미로 스산한 빗소리가 뒤덮여 주변이 이상하리만치 잠잠하던 찰나 어디선가 구슬프기 그지없는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제 서방의 안위를 걱정하기라도 하는 듯 목청이 터져라 울부짖고 있었지요. 그 이후로도 이 고을에서는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이면 어디선가 구슬픈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서글프게도 들려와 온 마을을 뒤덮었다는 후문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의 한적한 산천골, 천석군 부자로 떵떵거리던 여진사가 일찍이 아내를 먼저 보내고 상처를 하는 3년의 시간 동안 유지하던 호라비 생활이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아들, 딸들도 모두 세간을 내보낸 마당에 더는 호라비로 세월을 보내기가 영 적적하던 여진사는 발빠르게 매팔을 들여 재취에 대한 계획을 굴려보기 시작했지요. 걸리적거리는 자식들도 모두 분가했겠다. 집안 곳간에는 사시사철 곡식이 끊이지 않는 천석군이겠다. 여진사의 재취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뒤 고을의 최대 관심사이던 천석군 여부자댁의 안방을 차지할 세마님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고을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여 혼례식을 구경해보고 있으려니 꽃가마에서 내리는 30대 초반의 아리따운 여인의 자태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진사댁으로 재취를 온 이 상주댁은 그야말로 깊은 숲속의 사슴을 닮은 촉촉한 눈망울에 오똑하게 솟은 콧날하며 험한 바칠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어 보이는 백옥 같은 뽀얀 피부에 소확철을 맞은 듯한 자두같이 붉은 입술을 하고 있으니 그 자색이 몹시 뛰어나 이를 지켜보던 고을 사람들 모두가 수근거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지요. 여진사, 저 양반이 저거 상처한답시고 3년을 아주 짠내나게 보내더니만은 부처 자리로 저런 미인을 들여놓으려고 그 야단을 떨었던 게로구만. 얼씨구, 이 사람아! 이거 남의 집 경산한 혼사 앞에서 어찌 그런 지독한 소리인가? 자네 혹시 저 집 새안방마님의 자색이 빼어난 게 부러워서 배라도 아픈 게야? 하긴 자네 마누라 용모를 보자면야 가히 그럴 수도 있겠구만. 아니 왜야? 이 사람이 이거 생사람 잡지 마시게. 그러는 자네 마누라는 어디 그 박색함이 소문나지 않았다던가? 뻔히 하는 것을 두고 어찌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인가? 상주댁이 둥그런 턱선을 치켜내리며 수줍음을 뒤로 한 채 제 넓은 이마와 반듯한 인중을 뽐내 혼례식을 수놓으니 사람들은 그녀의 관상에서 마치 부귀영화를 타고난 듯한 기품을 느끼기까지 하였어요. 가히 천석군 부자댁의 새로운 안방마님으로 손색 없는 인물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온 고을이 떠들썩하게 혼례를 올린 그날 밤, 이른바 여진사와 상주댁이 첫날 밤을 치른 밤이었지요. 허나 이 여진사댁에 느닷없는 비보가 날아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첫날 밤을 치른 여진사가 비명행사로 이승을 하직하고 말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 괴팍한 비보를 소재 삼은 흉흉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마을의 아낙네들은 상주댁의 미모를 시기한 여진사의 전부인 홀령이 냅다 강림하여 본처가 죽었다고 젊은 여자에게 재취를 간 여진사를 길동무로 데려갔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대었지요. 사람 팔자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니만 저리 어여쁜 후처를 맞이한 그날의 일이 비명행사로 가버리다니 귀신이 고칼 노릇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아, 그러게나 말일세.
참으로 오싹하기 짝이 없는 병고가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소? 이렇듯 급작스러운 여진사의 비명 행사를 두고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리던 와중 평소 돌다리도 남이 두들기고 건너는 것을 본 이후에야 건너는 조심스러운 성미를 지녔던 여진사가 이 혼인만은 다른 모든 이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제 뜻대로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진사가 생전 항시 시주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많은 흥망성쇠에 조언을 구하던 어느 노승이 절간에서 내려와 장례식장에서 밝힌 사실이었지요. 본래전 새로이 안방마님이 되실 분의 관상을 받으린 적이 있소이다. 타고난 팔자가 몹시 드세고 사나워 그 어떤 장정의 사내도 그녀의 배 위에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 것이라 사료되는 괴가 나오고 말았지요. 이를 여진사에게 이르며 혼례를 진행하지 마시라 신신당부를 하였으나 여진사는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권고도 따르지 않아 그대로 이를 진행하고는 참변을 당하고야 말았소이다. 해당 사실이 고을 전체에 퍼져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짙어지자 여진사의 3년상을 치러내는 동안 상주댁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쥐죽은 듯 얌전히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사람들의 괴이한 소문의 중심에서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온갖 억측이 난무하는 바닥에서 가장 듣기 거북하였던 것은 바로 간악한 상주댁이 사실은 부잣집의 재산을 노리고 재치를 들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위해 칩거를 택했던 것이지요.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갈 초야에 서방을 황천으로 떠나보낸 아픔을 뒤로한 채 기나긴 3년의 시간을 칩거하며 보낸 상주댁이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며 마침내 바깥 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주댁을 발견한 고을 사람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그녀의 빼어난 자색, 아니 오히려 남편을 여인 이후 더욱 오묘하게 무르익어 있는 그 서늘하고도 기묘한 자색에 혀를 차며 말을 얹어댔습니다. 이봐, 저기 상주댁이야. 상주댁이 드디어 집에서 나오는구만. 3년상을 지내고서도 어찌 저리 얼굴빛 하나 잃지 않았는가? 나는 소름이 다 돋아나는구만. 저렇게 곱고 자색이 넘치는 여인네가 사실은 남자 잡아먹는 배겨우 팔자였다니 말일세. 그나저나 자네 그 소문 들었는가? 아니, 무슨 소문? 알고 보니 여진사만 상주댁위에서 초상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더군? 상주댁이 첫 시집을 가서 치른 초야의 말이야. 그 첫신랑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상주댁 위에서 복상사를 했다는구먼. 이렇듯 괴이한 소문이 꼬리를 물게 되자 상주댁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또다시 집안으로 칩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주댁이 여진사가 남기고 간 대궐 같은 기와집에 하인과 하녀들을 거느린 채로 바깥의 세상과는 담을 쌓고 조용히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여진사의 비명 행사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잊혀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맙소사,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요? 이 댁에서 또다시 급사에 비보가 새어나오지 않았겠어요? 이번에는 상주댁의 집에서 이런저런 대소사를 총괄하던 훤칠한 젊은 집사가 그만 안방에서 급사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상주댁에 배 위에서 복상사를 하고 만 것이지요. 이어진 소식에 사람들이 혀를 차며 그녀에 대한 비난을 채 퍼붓기도 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고을에서 유일하게 상주댁을 드나들던 박물 장수가 훤한 대낮에 상주댁의 사랑방에서 그만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연속으로 쏟아지는 참으로 섬뜩한 부고에 고을 사람들의 입방하는 분노에서 공포로 얼어붙어 상주댁에 대한 소문이 동구 밖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지요. 빼어난 자색을 바탕으로 그간은 아름아름 상주댁을 넘보던 사내들이 몰래 그녀의 집 담벼락을 넘고는 하였으나 이렇듯 상주댁과 엮인 남정네들이 하루가 다르게 운명을 달리하며 나가떨어지니 이제는 사정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사내들도 상주댁을
넘보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제 아무리 상주댁의 자색이 뛰어나다 한들 제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취하고 싶어하는 자는 없었지요. 마치 살아있는 귀신이라도 대하는 듯 잔뜩 겁을 집어먹으니 상주댁의 집으로 머슴살이를 자처하는 사내들도 있을리 만무했고 그나마 있던 집사와 하인들도 죄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인적이 끊겨버린 상주댁의 드넓은 기와집은 흉흉한 정막만이 감돌게 되었고 급기야는 고을 최고의 살아있는 흉가로 전락하게 되었지요. 도대체 내 팔자에 어찌 이런 고약한 살이 붙어 나를 품은 사내들이 이다지도 나자빠져 나간단 말인가? 정령 저주받은 몸이로다. 상주댁은 깊은 한숨을 토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상주댁의 대궐에 거미줄이 늘어가며 기이한 몰골을 자아내던 어느 날 집도절도 없이 어디선가 흘러들어온 저작거리 노름꾼 행색의 건달사내 하나가 술에 거나하게 취한 몰골을 하고는 상주댁의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한참 전에 주막에서 여러 사내들이 상주댁에 얽힌 소문을 이야기하던 것을 듣고는 자신이 상주댁에 서려 있는 이른바 저주처럼 도사리고 있는 죽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위인이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던 사내였지요. 이봐, 누군지는 모르겠다만 아서시게. 어디 그 가벼운 마음으로 덤볐다가 목숨 날아간 사내가 몇인 줄이나 아는가? 그 옆편내는 그야말로 사내 잡아먹는 백여시가 달라붙은 존재란 말일세. 저작거리의 남정네들이 그를 만류하며 쓸데없는 객기 부리지 말라 충고하였지만 건달사내는 콧방귀를 끼며 연거푸 탁배기를 들이키고는 결국 이 시간이 되자 기어이 상주댁의 집 앞까지 나타난 것이었지요. 허우대가 튼실하여 기골이 장대한 건달사내가 오밤중에 찾아와서는 대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쳐대고 있으니 상주댁은 바짝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었지요. 이보십시오. 상주댁, 내 부인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리 찾아왔으니 박대 마시고 들여보내주시기 바라오. 보시는 것과는 달리 나는 시정잡배 혹은 저작거리 왈패나 해먹던 놈팽이가 아니외다. 일자 무식일 것만 같던 사내가 제법 예를 갖춰 정중하게 말을 이어나가자 그를 경계하고 있던 상주댁이 대문 밖으로 나서며 눈물이 잔뜩 고인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많으니 그만 돌아가 주셔요. 우리 집 그리고 제게 들여온 수많은 악소문을 익히 알고 계시질 않습니까? 더 이상 이 집에서 사내가 죽어나가는 꼴을 볼 수는 없습니다. 어터, 그럴 일은 없으니 안심하시오. 건달사내는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상주댁을 안다시피 들어올리고는 안방으로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대성통곡을 터뜨리며 제발 돌아가달라 읍소하는 상주댁을 건달사내가 천천히 껴안으며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자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엉망의 얼굴로 슬퍼하던 상주댁이 얼굴을 발그스름 굴키며 사내를 올려다보았지요. 또다시 나의 품에서 비명행사로 황천여행을 떠나는 사내를 결단코 다시 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발 더는 저를 욕보이지 마시고 조용히 돌아가 주셔요. 건달사내는 그녀의 마지막 쥐어짜낸 듯한 부탁마저 무시한 채 상주댁을 품에 껴안고는 금치미로 쓰러졌습니다. 마침내 시작된 오장육부를 불사르는 시간이 도래하고 상주댁이 일찍이 맛본 적 없는 지축이 크게 뒤흔들리는 모양새의 격정적인 순간들이 지나갔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대들보가 무너져 내릴 기세로 밤을 꽃 피우고 난 다음 상주댁은 건달사내의 질펀한 기회에 힘껏 요동치던 심장이 차게 식는 기분이 들어 대뜸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건달사내는 멀쩡하게 살아있었지요. 내 말하지 않았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해도 좋소이다. 그리 말한 사내는 깜빡 눈을 붙일 새도 없이 다시금 상주댁을 몰아세웠고 동창이 밝아올 때까지 지축을 흔들며 거대한 절구대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건달사내는 당당히 이 집의 대주가 되었답니다. 상주댁은 자신의 지독한 팔자에 들이운 그림자를 거짓말처럼 가시게 만든 사내를 말 그대로 하늘처럼 떠받들었지요. 기나긴 독수공방과 칩거의 세월을 보상받듯 행복의 겨운 나날을 보내던 상주댁이 어느 날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새서방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대체 어찌하여 서방님께서는 제 끔찍한 팔자에도 이렇듯 건장이 무탈하신 것인가요? 저를 품었던 사내들은 하나같이 새벽동이 터오기도 전에 길게 혀를 빼물고 황천으로 향하고 말았는데 서방님은 이렇듯 단 한 번의 꺼림칙한 기세도 없이 굳건하신 연유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소첩 너무나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행복이 깨질까봐 매우 겁이 나는 것이어요. 그 비결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새서방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크게 웃고는 별것도 아니라는 듯이 입을 열었지요. 임자의 사주팔자에 요사스러운 그늘이 끼었다고 한들 그간 그들은 모두 임자의 배에 의해서 명을 달리하지 않았소? 즉 다시 말해 목상사의 마수에서 피하지 못한 게지. 천지의 이치가 그러하여 임자에게 정해진 팔자가 내정되어 있다면 하늘과 땅만 뒤바꾸면 간단히 해결되는 일 아니겠소? 당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는 표정의 상주댁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새서방이 희죽거리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오. 그간 우리가 운우를 펼치며 지락을 나누었을 때 한 번이라도 내가 임자 위로 올라탄 적이 있소이까? 늘 임자를 내 위로 올려 마치 승마의 모양새처럼 거사를 치러 오지 않았겠소? 그것이 비결이오. 새서방의 말에 생각에 잠겨있던 상주댁의 양볼이 다시금 붉게 물들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모든 이들이 겁을 집어먹은 천지의 팔자를 이겨내고 대궐 같은 기와집에서 오랫동안 천수를 누렸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마님들과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